카메라를 들어갔습니다. 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묻고 후보의 답을 직접 듣는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 특별시장 본 경선이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됩니다. 8명의 후보에서 이제 최종 3명의 후보만 남았습니다. 치열한 예비 경선을 통해 선택받은 김영록, 민영배, 신정훈 단 3명의 후보만이 유권자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4개 매체는 유권자인 시도민에게 진정한 지역 일꾼을 가리는 데 보탬이 되기 위해 공동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주인공과 패널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 특별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민영배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민영배 후보는 민선 556기 광산구청장을 지냈고 광주 광산을 21대 22대 재선의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노무현 정부 인사관리 행정관, 사회조정 비서관,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치발전 비서관, 사회정책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과 검찰개혁 특별위원장도 역임했습니다. 행정가이자 정치가라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후보님, 그래도 네. 혹시 자랑하고 싶은 이력이 있다면 추가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민사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한 7, 8년 동안 참여자치 21이라고 하는 광주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 시민운동단체에서 운영위원장, 대표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른바 선비의 문제의식, 상인의 현실감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문제의식을 그 이전 시기 언론사에서 활동했던 것과 더불어서 기반을 좀 이렇게 갖추게 되는, 특히 지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 본 경선이 진행되는 바쁜 시간에도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부르시니까 감사합니다. 뭐 당연히 와야죠. 예. 민영배 후보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와 함께 민영배 후보를 다각도로 살펴볼 패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혜섭 위키트리 광주전남 본부장, 최동환 딜사이트 경제TV 호남 본부장, 헤럴드 경제 서인주 부장, 진행을 맡은 저는 아시아경제 호남 본부장 김우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제가 먼저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통합특별시장에 왜 민영배여야 하느냐, 시도민들의 궁금증이 많은데요. 속 시원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제가 고민을 꽤 해봤는데요. 통합특별시장 후보로서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법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우선 통합특별시가 되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합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행정통합을 의미하지만 않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거로 보는데요. 하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걸 가지고 지역주도 성장의 이 디딤돌, 징검다리로 생각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전환의 기회를 만들어서 새롭게 성장하는 지역을 키우고 그렇게 키워진 지역의 역량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키우자고 하는 이런 흐름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이질적인 도시와 이 전라남도가, 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이렇게 도가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저는 사회 조정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 사회 조정 비서관을 했거든요. 이제 갈등이 생길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야 할 그런 기회가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정하고 통합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점에서는 복합 행정 역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후보들 중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과 저희 당의 표현대로 하자면 당정청을 두루 경험한 그런 게 있어서 우선 좀 그 적합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번 이 통합은
설계자가 이재명 대통령이십니다. 설계자가. 그리고 이 국정 책임자고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수장은 호흡이 잘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소통이나 또 정책 이해, 정책의 방향에 대한 공감 이런 데서는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좀 앞서가지 않을까, 강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사실 광주시장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남에 모르는 영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빠른 속도로 이 광주라는 도시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과정을 제가 한 지난해 여름부터 계속 주말이면 토요일엔 현장, 일요일에는 학습 이렇게 하면서 전문가들과 계속 하고 현장 활동가들과 계속 어울리면서 좀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 출범하면서 원칙을 정확하게 5가지로 딱 세울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가령 신경제지도 4대 권역별 신경제지도를 내놓는다거나 아니면 20조 활용 전략을 딱 내놓는다거나 뭐 시민 공자금 펀드나 그다음에 행정 운영 체계에 대한 이런 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저로서는 구체적인 통합의 설계도와 추진 역량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크게 이렇게 3가지 정도의 제 강점을 말씀드려 봅니다. 좀 길었을까요? 네. 그 방금 답변 중에서요. 네. 사회 조정 능력이라는 말씀 예. 귀에 상당히 와 닿는데요. 그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후유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후보님께서 많은 능력 발휘를 하지 않을까, 아마 시도민들은 기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후유증이라기보다는 후유증은 조금 좀 이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후유증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이 이질적인 요소들이 서로 섞이면서 그러니까 통합의 시너지를 내는데 혹시라도 네. 조금 좀 이렇게 좀 아픈 부분들이 생길까봐 그 아픈 부분들을 좀 잘 들여다보고 보듬을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후보님 엊그제 주철현 그 후보와 정책 연대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주철현 후보의 연대는 어떤 뭐 시너지 효과를 좀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하셨는지 또는 혹시 그 전남 동부권 표심을 보고 연대를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평소에 정치하면서 갖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는 정치 조작이 민심을 이기지 못한다. 정치 공학이 당심을 거스르지 못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국민주권 정부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시민주권 운영 체계를 갖추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원래 정책 연대 수준에서 그치려고 했습니다. 그치려고 했는데 결단을 하신 거죠. 주철현 후보께서 지금 자신이 내려놓지 않으면 저희 당 내 규정상 특정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토론 끝나고 이 경선이 끝난 다음에 뭐 지지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치와 정책의 이 동질성을 갖고 있는 후보인 민정배가 나서라. 당신은 나는 내려놓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당신의 가치와 지향을 저에게 실어줬다. 그래서 표현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민정배 어깨 위에 그걸 실어놓고 자기는 내린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이를테면 찐명연대입니다. 즉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맥을 같이 하는 두 후보가 만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보면 동부권이라고 하는 특수한 조건에 기반하고 있는 더 이 그 기반을 전남 광주 전체의 산업 경제의 혁신으로 이렇게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통합 이후에 혹시 제가 이제 만약에 후보자로 결정이 된다면 당신이 갖고 있는 주철 후보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이 구상을 통합 이후에 대한 구상을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가치연대, 정책연대, 찐명연대 정치적으로는 이런 개념으로 당신이 스스로 기회를
잘 포착해서 내려온 거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 정치공학적인 접근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동북권의 대표 주자라고 표현을 본인이 했던 것처럼 그 지향을, 그 정책적 요구를 제가 수용하는 건 뭐 그 의미는 해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주철현 후보한테 짧게 영상 편지 한번 아, 하시죠. 정말 이번에 우리 주철현 후보님 예, 재발견입니다. 아, 이런 정치적 감각과 자신을 버릴 줄 아는 그런 섬세함을 갖추고 계시구나, 전략을 갖고 계시구나. 저는 사실은 상당한 뚝심과 이 차분한 무게와 이 추진력 이런 것들만 주로 보았었는데 이번에 보고 제가 속으로 다시 한번 그 일종의 그 깊은 공감과 연대감 같은 걸 그리고 야, 이렇게 깊이 있는 그 정책적 깊이가 있는 그리고 그 상황을 판단을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구나 하고 이번에 사실 저는 주철현의 재발견 이렇게 저 혼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물어보셔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요즘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에 이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요즘 중동 전쟁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경제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쓰레기 봉투를 사재기 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요. 우리 시장 당선이 되시면 우리 지역에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와, 엄마 이거는 너무 질문이 커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다는 지금 당장 긴급 대응을 어떻게 할까 이쪽으로 좀 제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추경 시정연설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소나기가 아니다. 잘못하면 오래 갈 그런 폭풍일 수 있다. 저도 지금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긴급 대응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 중장기적인 대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지방정부가 우선 할 일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이 모드를 가져가야 될 겁니다. 사실 지금 지방정부 수장들이 두 분 다 자리를 배우고 있어서 걱정이긴 합니다. 저는 거기 이 책임자분들이 그래도 법적 책임자분들이 남아있으니까 권한 대행들이 남아있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시겠지만 우선 태세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리 예방하는, 그러니까 징후가 보이면 바로 조치를 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이걸 위해서 저는 이 즉시 대응 체제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엊그제도 토론회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2조 정도의 긴급 경제 위기 대응 자금 운용 방식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지금 에너지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작업과 동시에 앞으로 이런 것이 혹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전개된다면 이걸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공급망 부분도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되고요. 실제로 민생 현장에서 이것이 시민들의 생활에 어떤 불편을 주고 있는지 사전에 좀 점검해서 준비하는 그런 체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가, 원율, 환율, 원자재 가격 이거 실시간 관리를 지금 해줘야 중소기업들, 중소상공인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일상생활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후보님 패밀리랜드 가보셨습니까? 애들 크실 때? 가봤죠. 꿈과 희망의 나라 패밀리랜드인데 지금 제가 엊그저께 가봤더니 예. 진짜 이용객들이 많이 줄어들고 놀이시설도 한 40년 전 때하고 지금은 거의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연명을 하고 있는데 광주 전남 특히 청년들 유출이 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젊은분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광주 전남에 없는 게 너무 많다. 정부에 다행히 코스트코도 없고 놀이시설도 변변치 않은 게 없고 그나마 있던 패밀리랜드도 전체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 청년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우리 광주에도 놀이시설, 디즈니랜드나 에버랜드 그런 시설도 유치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높아진 것 같고요. 코스트코 같은 경우도 또 많이 희망을 하더라고요. 통합시장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도 고민을 하실 건지요. 예, 당연히 해야죠. 청년들이 가장 많이 떠나는 도시, 제가 이 근래에 좀 전문가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이유가 분명하게 있더라고요. 대전이 청년 인구 유출률이 가장 낮은 도시고 광주가 가장 높은 도시인데 두 지역의 이 도시에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률이 높은 도시는 4차 산업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시입니다. 청년 인구 유출률이 낮으면 4차 산업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전하고 저희가 딱 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거리를 먼저 준비하는 것, 일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창업을 비롯해서 일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1번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른바 놀거리도 있어야 된다.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패밀리랜드를 뭐 키워보자 그래서 뭐 이 세계적인 수준의 테마형 복합단지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 젊은이들이 가서 좀 그야말로 즐길 수 있도록 놀고 즐길 수 있도록 좀 해주자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거 필요합니다. 특히 판다가 요새 관심이죠. 그래서 패밀리랜드에 판다가 오기에 괜찮은가 그 조건을 빨리빨리 구비를 해서 얼른 데려와서 이걸 좀 예, 그런 볼거리에 놀거리에 그런 그 소재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디즈니나 뭐 에버랜드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것 중에 하나일 텐데 이거 대형 테마파크죠. 이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저는 우선 당장 이런 것들 올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즐길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문화예술 창작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거나 또 레저나 체육 스포츠에 자신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해주는 그리고 특히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과정에 좀 직접 참여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그 아시는 것처럼 스트리트 월드 댄스 페스티벌 네.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들어봤더니 광주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거 한 일주일간 하면 세계적인 댄서들이 2,000명 넘게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 표를 1시간 이내에 다 팔린다는 거고 굉장히 세계적인 이 댄스 축제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거요 전부 다 7, 8명 되는 원래 9명이라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멤버의 대표를 얼마 전에 만나봤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분들이 스스로 만들었어요. 스스로. 그래서 지금 한 10년여 됐는데 이 과정을 일하는 방식을 저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억지로 관이 개입해서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청년들이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거리를 할 수 있는 마당을 깔아주고 그리고 그게 싹이 보이기 시작하면 거기다 걸음을 주고 뒷받침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하면 그러니까 청년들이 기존에 있는 뭔가를 찾아가서 즐기는 것도 방법이지만 스스로 즐길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아니, 그 말씀 중에 생각난 아이디어인데 통합시장 당선되시면은 요즘 BTS가 화제지 않습니까? 거기 멤버 중에 하나가 광주 출신이거든요. 제이홉이라는 친구가. 제이홉. 예. 한번 만나셔서 같이 뭐 이렇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BTS가 저한테 기회를 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번에 BTS 그 기획할 때 제가 되게 재밌는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별로 통하지 않더라고요. 이 비즈니스 모델은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와 좀 다를 수 있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언젠가 사실 BTS 광주 공연 이런 걸 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예, 저기 뭐 지금 문체부에서 이 체육 시설들을 공연 시설과 같이 쓸 수 있도록 바꿔가는 그런 사업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 하나 꼭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 그 이른바 이제 뭐 전용 시설이 없으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문화예술, 문화시설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어서 그런 걸 좀 해보면 아니 광화문에서 하는데 뭐 광주의 금남로에서 못 하는 법 없지 않습니까? 예,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죠. 네. 그 통합특별시 출범에 대해서 네. 시도민들의 뭐 기대가 많이 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아까 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후유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도민들의 우려도 상존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후보들마다 뭐 번역별 표심 때문인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그 주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그 입장을 지금 밝히지를 않고 있거든요. 후보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 권역별 표심이라는 말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지적이. 근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 이 말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선 가령 전남도를 예로 들면 지금처럼 특정 지역에 도청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멀리 일보러 와야 되는 상황. 이걸 우선 없애줘야 됩니다. 법에 잘 아시는 것처럼 7조 3항에 보면 이 무안, 광주, 동부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특별법에서 법 개정을 하지 않는 한 의무사항입니다. 강제 규정입니다. 균형 있게 운영한다. 이 말은 뭐가 전제냐면 동부권에 가서 할 것 따로 있고 서부에 무안청사에 가서 따로 있고 광주에 오면 따로 해야 될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기존의 체제하고 상관이 없어지. 기존의 체제하고 똑같죠. 차이가 없죠. 그게 아니고 동북청사에 가도 옛날 남학청사에 무안청사에서 하던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게 청사 분산운영 시스템입니다. 저는 거기에다가 전제는 말씀드린 대로 멀리 갈 필요 없게 만들어야 된다.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권역별 책임부시장제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책임부시장 플러스 이 지역이 AI 에너지 쪽인지 문화 쪽인지 뭐 산업경제 쪽인 초첨단 산업인지에 따라서 부문별 책임과 플러스 지역별 책임을 동시에 두는 시장, 부시장 세 분을 둔다는 것이고 이분들을 저는 공모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중에 여성도 한 명 포함해서요. 자, 그렇게 해서 책임을 두고 이제 자꾸 주청사 그러는데 주청사가 세 곳이 다 시청이고요. 세 곳이 다 지금은 주청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하고 그러면 그 기관 유지 기능이라고 하는 뭐 기획실, 조직 인사 이런 관리하는 이 기관 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이 파트 그러니까 행정부시장 파트가 될 겁니다. 저는 그게 이제 행정부시장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디에 둘 거냐거든요. 요거는 지금 당장 정하려고 하면 갈등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아니 동부에 두겠다고 하면 서부에서 난리가 날 거고 서부에 두겠다고 하면 동부나 광주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세 곳을 균형 있게 운영하는 법적 그런 규정에 따라가면서 이 시장하고 행정부시장은 당분간은 옮겨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도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저기에 가도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또 그쪽에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청사 세 곳이 있는데 이곳을 처음에는 저는 순환 근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행정부시장까지 할 건지 시장만 갈 건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저는 근데 같이 다녀야 된다고 봐요. 행정 쪽이.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조금 근무를 해보면 제가 볼 때는 통합 취지에 가장 맞는 곳이 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이른바 공론화위원회를 꾸리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그게 동부가 될지 서부가 될지 광주가 될지를 보는데 이 세 군데가 아니고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은 그야말로 시민주권 운영 원리대로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리고 통합 취지에 가장 어울리는 게 어디냐 그걸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저는 뭐 1년 이내에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통합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 이거 소용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후유증이나 갈등이 됩니다. 이 갈등을 해소하면서 통합 취지에 맞고 가장 효율적으로 시정을 전개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렇지 않아도 계속 순환을 하긴 해야겠지만 순환 자주 현장을 가야겠지만 그렇게 저는 결정하는 게 순리라고 봅니다. 그럼 뭐 지역적인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면 주소를 대표 주소를 어디에다 써야 될 것인가도 나중에 그거는 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방안이 두 가지가 있겠더라고요. 세 군데 다 쓰는 방법. 그렇지 않습니까? 청사가 다 있으니까 균형 있게 한다고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세 군데 다 쓰는 방법과 하나만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선거가 끝난 즉시 이 새로운 이제 출발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한 3주에서 4주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검토해서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어디를 가든 시청사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주청사라는 걸 놓고 어디로 갈 거냐 이 고민을 안 해도 되고요. 지금 우리한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그냥 여기서 이제 뭐 인터뷰를 하게 됐으니까 제가 한 가지 공개를 하자면 1월 한 하순인데 그때 이제 뭐 시도 명칭 그다음에 소재지를 놓고 한참 티격태격 할 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글 하나를 저한테 포워딩을 해주셨더라고요. 굉장히 장문의 글인데 그 장문의 글은 요지는 이런 겁니다. 지금 그 명칭을 뭐라고 할지 시청사를 어디다 둘 것인지 가지고 티격태격 할 때냐. 어떻게 하면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서 이쪽에 성장 동력을 꾸릴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를 만들 것인지 거기다 좀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라는 뜻의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사실 그 전까지 출마선을 안고 있다가 그거 보고 제가 한 일주일 이상 고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2월 2일에 통합시장 출마선을 했는데 그 고민의 초점은 뭐였냐면 민영배 네가 이걸 감당할 수 있어? 사실은 광주시장만 생각하고 있다가 전남까지 이제 벌써 한 달째쯤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잖아요. 걱정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모두에 완전히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제법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복합적인 문제들 앞에 직면하게 되고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해야 되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사실 저 같으면 제가 동북권이나 서북권이나 가면 자꾸 이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여쭙습니다. 반도체 산단 제대로 되는 게 하나 들어오거나 아리백 산단이 하나 제대로 들어오는 게 좋습니까? 청사가 이리로 오는 게 메인 청사, 주청사 이리로 오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청사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청사 남학의 그 무안에 있는 청사 어디 안 갑니다. 광주시의 청사 어디 안 갑니다. 왜냐하면 특별법에 묶어놨어요. 공무원들이 시도 간에 자신들의 의사가 있지 않는 한 넘나들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너무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그거 하나 지혜롭게 결정 못하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 제가 정책 관련해서 네.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제시한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 시대하고 전남 광주 전력공사 설립, 초광역 수소지역 전력막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주요 공약 가운데 이 재정 부담이 큰 사업들입니다. 이게 이 재원 조달 방안은 무엇이고 우선순위 설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선순위는 제가 볼 때 산업용 전기를 값싸게 공급하는 양질의 전기를 값싸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AI 시대에 전기가 흐르는 곳에 기업이 있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곳에 첨단 산업이 있습니다. 전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시대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당장 우리도 전기가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돌아가겠습니까? 근데 그 전기가 어떤 전기냐? 양질의 재생에너지로 뒷받침되는 에너지 믹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간헐성 때문에 생산되지 않은 시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두 가지가 크게 작동을 합니다. 하나는 원전이나 이 석탄 발전소 같은 이른바 이 화석연료나 원전 가지고 해결하는 항상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있고 또 하나는 ESS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로 ESS는 아시는 것처럼 전기 저장 장치죠. 네. 이 둘로 재생에너지를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저는 1번을 전기로 꼽는 게 이 전기 공급이 양질의 값싼 전기가 공급이 되면 저는 앞다퉈서 이쪽에 투자 의향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께서 이 지역에다가 300조 투자하는 거를 이 10대 그룹 회장님들 모셔놓고 간담회 하면서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진 전국경제인협회 회장이 그 발표를 했을 때 제가 300조 중에 200조는 호남에 우선 배정하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 호남 몰빵일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건 처음으로 이제 지금 전북에서 시작이 됐고 저는 광주에서 더 크게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뭐 다른 그룹이 될지 그 같은 기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다른 그룹이 더 크게 투자하는 그런 기회가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자, 왜 전기부터인가 하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전기를
어떤 전기를 공급해야 되냐,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어서 저는 이 전기 공급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요, 생산자들, 재생에너지의 생산자들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30~40% 들어갑니다. 그러면 값싼 전기 공급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안정된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 믹스를 준비하기 위한, 갖추기 위한 안정된 에너지원, 전력의 원천 이 소스가 뭐냐. 지금으로서는 SMR이나 무슨 이 지금 쓰고 있는 원전이나 이런 쪽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린 그 생산 주체들이 이 주민 수용성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뭐 그동안 주민 민원과 뭐 절차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재생에너지 값이 올라가거든요. 이걸 충분히 낮추는, 이쪽에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 재원을 어디서 할래? 제가 그래서 20조를 주면 80%를 여기에 쓰겠다고 한 겁니다. 초첨단 기업 유치에 쓰겠다. 그 재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예산에는 있는 거고, 새롭게 주겠다고 하는 이 20조는 그렇게 써야 된다. 근데 이 20조를 생각해 주십시오. 현금으로 막 주겠습니까? 안 되죠. 제가 볼 땐 그렇게는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할 때 그거를 뒷받침하는 자원으로 써야 되고, 그렇게 보면 초첨단 기업을 유치하는 쪽에다 이거 써야 된다. 그래서 우선순위 설정 기준은 이쪽에 첨단 기업, 뭐 AI 관련, 그 AI를 위한 데이터나 반도체 관련 이쪽 빅테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쪽에다 먼저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후보님이 구상하시는 그런 기업 유치 할 수 있도록 그 원천 소스 할 수 있는 방안들이 후보님 시장 되시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우리 후보님께서 여론조사를 살펴봤을 때 아주 유력한 전남 첫 통합시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어요. 아, 예. 네,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혹시 심정이 뭐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아, 저는 정치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주 말씀하시지만 정치를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국민이 한다는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 주권 시대라는 그런 말이 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정치적 조작이나 여론 조작이 민심을 이길 수 없고요. 또 뭐 정치 공학적인 이합 집산이 당심을 거스를 수 없다고 봅니다. 시민들께서 충분히 그동안 저 후보들이 어떻게 정치해왔고 무엇을 해왔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철학에 기반해서 정치를 하는지 아실 것이라고 보고요. 시민들께서 판단하는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시민들이 뭘 지금 요구하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어머님 골프 좋아하시죠? 골프요? 지금 끊은 지가 오래돼서 지금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골프계에서 박세리 퀴즈가 한국 여자 골프 글로벌 성장기를 만들었어요. 이번에 민주당 후보들 보니까 전부 다 이재명 퀴즈예요. 네, 예. 예. 그 강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니까 이재명 퀴즈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 후보님도 대통령이 밀어주는 민영배, 네, 민영배는 합니다. 예. 이렇게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민 후보가 대통령과 친분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통합특별시장이 되면 전남 광주 특별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궁금합니다. 그 친분이라고 그러시니까 굉장히 이게 사적인 관계인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는데, 저는 그 계속 말씀드리는데 정치적 동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구청장 시절, 성남시장 시절부터 같이 해왔다는 걸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제 대선에 나섰을 때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지지하고 나섰다는 것도 잘 아실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검찰과 싸울 때 제가 함께 싸웠다는 것도 잘 아실 것이고, 그런데 저는 대통령이 우리가 친하니까 여기다 뭘 하겠다, 절대 그러지 않으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신이 하는 일이 지금 이 시대 상황과 우리들의 국정 방향과 어울리는 거고, 내 뜻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다, 이런 개념, 즉 정치적 동지의 개념으로 하지, 당신하고 나하고 친하니까 저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1월 9일에 이제 이 통합에 관한 일종의 뭐 정치회담 같은 게 있었죠. 대통령께서 이제 청와대 불러서 오찬하면서 하셨는데, 그때 제가 딱 남는 제가 기자 출신이니까 수첩에서 적어놨을 거 아닙니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처음에 모두 발언할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광주 전남 광주가 대한민국 발전에 정말 크게 기여했다. 특히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우리가 해준 게 없다. 내가 무리를 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그날은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저한테 이제 통합하는 게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셨을 때, 이제 공론화되기 전에요, 제가 단계적으로 하자 그랬거든요. 선거 전에 다 합의해놓고 선거 끝나면 바로 통합 시작하고, 그리고 통합단체장 선거는 2030년에 합시다.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페북에 다 발표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게 그때 이제 전남이 먼저 해야지 광주가 하면 전남은 자꾸 빨려 들어온다고 생각한다, 뭐 사실 제가 간단한 보고서를 좀 이렇게 드렸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쯤 가서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집권하면, 여기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죠. 민주당이 집권하면 자꾸 역차별 얘기가 나올 거 봐서 또 해준 게 없다. 이번 기회에, 이번에 그 부담을 내가 좀 떠안으려고 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농담을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도 이번 기회에 생색도 좀 내고 싶고 라고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광주 전남에 대한 지극한 이 애정과 의지, 지원 의지, 뒷받침할 의지, 5국 3특 체제라고 하는 새로운 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곳으로서의 전남 광주, 그래서 통합이라는 이 핑계 혹은 이 통합이라고 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시도 통합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친분이 얼마나 있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설계 의지를 제가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설계 의지에 맞추는 실행력을 갖추는 것이 대통령의 광주 전남에 대한 애정을 구체적인 지원으로 이끌어내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 현실과 국가 운영 체계 전체하고 조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라면 좀 제가 좀 적합하게 할 수 있겠다는 뜻이지, 제가 뭐 정치적 동지이고 오랫동안 친하니까 그냥 그 친분을 이용해서 뭘 가져오겠다, 저는 그렇게 접근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좀 오랫동안 같이 해왔기 때문에 강점이 있고, 또 제 감으로는 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건의하고 이렇게 하면 그걸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주실 겁니다. 뭐 다른 분이 하셔도 그렇긴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흐름, 그런데 그 중심에 제가 보기엔 뭐가 있냐면, 이 초첨단 기업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좀 만들어라.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양질의 값싼 전기를 확보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하여튼 이제 친분을 떠나서 이렇게 하여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과 시장이 되시면 우리 호흡을 좀 잘 맞춰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 자금도 부분은. 많이 이렇게 가져오셔서 발전시키기 바라면서요. 예. 또는 통합시장이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이것부터 굳히겠다, 한마디만 한다면 어떻겠을까요? 아 진짜요? 네. 이거는 좀 비밀인데, 왜냐하면 저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일하는 방식은 그냥, 제가 지금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좀 바꿔야 됩니다. 우선 조직 체계를 지금 같은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역 맞춤형 조직 체계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부 운영하는 체계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교안보는 저희들한테 크지 않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나머지는 대부분 통합특별시가 되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 체계부터 사실은 이 정부 운영 체계하고 이렇게 호응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 전달이 좀 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부의 정책에 가져와서 우리 쪽에 맞춤형으로 바꿔주면서 그것이 동력을 받아서 국정 동력과 이 지역의 성장 엔진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기업 유치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사회문화 시스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맞춰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근데 그 개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하나는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은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독하게 말씀하신 분들은 나 정말 뭐 하여튼 갑질하는 거 못 견디겠다 이런 분들 많아요. 이게 뭐 때문이냐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처음 지지하고 나선 건 철학의 정치 철학 때문이에요. 권력을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이분이 권력을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내가한테 필요한 건 권력이 아니고 권한이다.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다. 자, 권한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일을 잘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겁니까? 당연히 시민 거죠. 그래서 국민주권, 시민주권이란 말이 나오고 당원주권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를 자꾸 공급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테니까 따라오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 전 시대의 패러다임입니다. 지금은 이미 대통령께서 하시잖아요. 투명하게 다 공개해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국민들이 뭘 원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렇게 일하는 방식의 태도부터 사실은 바꿔야 되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면 별로 뭐 굉장히 까다로운 일을 막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럴지 몰라서 뭐 복잡해지는 거 아니야? 이럴지 몰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뜻에 시민들의 뜻에 맞춰가는 방식으로 하겠다.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직 운영 체계를 국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그래야 호응이 된다. 조응이 된다. 일하는 방식을 시민 중심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러고 나면 뭐 기회를 저한테 줘보십시오만은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보다 더 나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그래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그런 통합특별시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후보님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방금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을 약간의 그 뜬구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와대 비서관을 하고 나서 광산구청장을 재선을 했잖아요. 예, 8년 했습니다. 제가 그 옆에서 그때 당시 이제 지켜보면서 공무원들의 의식이 많이 올라갔고, 아이고 잘 봐주셔서 또 고맙습니다. 보도 자료부터 방금 정부 시스템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들이 그렇게 상향 일종의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그 평가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새로운 어떤 특별시장이 됐을 경우에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된다라면은 우리 광주시도 정말 특별시에 견줄 수 있는 충분한 공무원들의 역량도 끌어올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제가 잠시 해봤습니다. 제가 조금만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뭐 기왕에 뭐 자랑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요. 이재명 성남시장, 민영배 광산구청장, 뭐 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영배 뭐 성북구청장 이런 그 염태영 수원시장 이런 분들이 이를테면 다 이제 그 노무현 키즈들인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꼬리를 흔들어서 몸통을 움직인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당시에 광산이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됩니다. 저한테 구청장실이 뭘 했냐고
물으시면서 저한테 기회를 안 주시던데 예를 한두 가지만 들어볼게요. 지금 다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아실 겁니다. 그게 광산 작품입니다. 광산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마을복지 공동체 복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해서 나온 게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저희들은 투게더 광산 무슨 동추진위원회 해서 그 복지 사각지대 해소한 걸 만들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1년쯤 지나가지고 복지부에서 와서 계속 저희 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국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의 모델이 됐어요. 이런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려보면 제가 막 취임하고 나서 2010년인데요. 2011년 1월에 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선언을 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처음인데 1년 뒤에 이명박 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를 사찰까지 하면서 검찰들이 계속 저를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지금은 고용노동부죠. 당시에 노동부에 이 지침이 돼서 정부 지침이 돼서 전국에 뿌려졌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 다 일반적으로 다 해소가 됐죠. 이런 게 사실은 꽤 있습니다. 동장 주민 추천제도 있고 제가 새로운 직업을 만든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나 저희가 갖고 있었던 게 그런 겁니다. 꼬리를 흔들자. 우리는 저 지역의 변방이지만 이 변방에서부터 해도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들을 얼마든지 만들고 싶다. 만들 수 있다. 그게 오늘의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키운 힘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걸로부터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때 이 일하는 방식의 출발이 뭐냐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체가 아니다. 시민 주권, 시민들이 주체다. 시민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늘 이재명 대통령이 그전부터 하시는 말씀이 그랬죠. 저를 도구로 써주십시오. 사실은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에 아주 충실하자는 아주 원칙적인 방향입니다. 이게. 자랑이 좀 지나쳤을까요? 할 거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려고 하면 근데 시간 때문에. 시간이, 예. 예. 부모님은 그 술을 좀 하십니까? 주량. 거의 요즘은 안 합니다. 원래는 하셨는데 지금 조금. 막걸리를 반병에서 한 병 정도씩. 아, 그게 예, 좋아하세요? 예. 아니면 전에는 뭐 그 도수 높은 뭐 술을 좀 마시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왜 술을 아니 먹는지 엊그저께 예. 거기에서 그 주류 납품 크게 하는 회장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 그 술 납품해 주는 게 네. 코로나 때 한 절반 정도 광주가 줄었고 최근에는 그 절반을 줄었다고 하시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지역 전반적으로 지역 경제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고 술 소비 문화가 바뀐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또 골목 상권도 굉장히 음. 침체되고 좀 어려운 게 진짜 피부로 느껴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행 관광업계 사장님들 만나면은 본업을 지금 다 뒤로 하고 택배 배달하고 막 다른 쪽 일 하시는데 이제 그분들도 주장하시는 게 무안공항도 있고 또 광주공항도 있는데 이게 재개항이 계속 연기되고 그래서 광주공항에다가 임시라도 국제선 좀 띄우면 어떠냐 무안공항도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정말 답답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좀 풀어봐요? 참 저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그분들께 엄청 죄송합니다. 네. 송구합니다. 여행업 하신 분들 특히 타격이 워낙 커서 저도 몇 번 만나 뵙고 사실은 문광부 장관하고 이렇게 간담회도 하도록 제가 주선하고 해봤습니다. 엊그제 제가 하도 답답해서 국토부의 이 국장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국장 한 분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사실은 빠르면 한 달 이내에 무안공항을 개장을 할 수 없으니까 임시적으로 광주공항을 할 수가 있대요. 국제공항을. 한 달이면 된대요. 서두르면. 몇 가지 설비, 장비하고 그 다음에 임시 운항을 시작해서 임시로 그래서 점차로 상황을 봐가면서 수급을 봐가면서 확대하는 이런 방안. 공식적으로는 지금 저쪽 김해로 가시거나 뭐 군산이나 어디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인천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하려고 하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무안공항 정상화 트랙 하나 여기 임시 국제선 운항 가능하다고 하는 조치 하나 이 둘을 동시에 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 하느냐 왜 이게 안 되느냐 그랬더니 그런 염려들을 하신다면서요.
광주가 국제공항이 임시적으로라도 운행이 되고 나면 무안으로 안 오는 거 아니야? 공항 그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이런 염려가 있어가지고 그걸 주저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뭐 무안이나 전남도가 합의를 해줘야 된다 혹은 허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니 그게 어떻게 합의할 문제냐. 지금 필요하면 조치를 하고 그리고 약속을 해놓은 게 이미 있지 않냐.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걸로 해놨잖아요 다. 그렇죠.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신속하게 무안공항을 재개항할 수 있도록 빨리 준비를 하고 그러려면 이제 그 유가족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대책위하고 같이 해서 조건들을 빨리 충족시켜 나가야겠죠. 진상규명부터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 필요한 조치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우선 이게 한 달, 두 달에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적절한 시간을 임시 운항을 할 수 있는지 봐야 돼. 이게 보자는 건데 이거 사실은 작년 여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이게 좀 생각보다 빨리 안 될 것 같다. 무안공항에. 그러면 저는 이 조치를 왜 시하고 도가 이 조치를 합의해서 국토부하고 안 했는지 저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 하도 답답해서 제가 엊그제 통화해봤더니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는 둘을 같이 가져가야 그 여행업계와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편리함도 그렇고 비용을 훨씬 많이 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쪽 가가지고 하려면. 오늘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아 그렇습니까? 예. 얼른 끝내시죠. 후보님이 너무 많은 자랑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 조금 진도를 좀 빨리 빼겠습니다. 아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예, 아니 거의 막바지입니다. 예. 가장 지금 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라면은 이제 시도민들의 기대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보님이 만약에 시장이 된다라면은 1호 공약 지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시민주권정부 수립이라고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 시민주권정부 수립. 이거는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중심에 선다. 그리고 행정은 그걸 따르고 뒷받침한다. 이렇게 아까 앞서 제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다고 말씀드린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주권자가 시민이니까 알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로 나타난 이익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시민 몫으로 돌립니다. 심지어 저는 구청장 하던 시절에 인사권을 조직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인사권을 시민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도 꽤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 시민 추천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체계,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되는 체계. 그래서 사실 지금 국무회의 공개하지 않습니까? 제가 광산구청장 할 때 조금 전에 김우관 본부장님 잠깐 말씀하시다 마신 것 같아요. 광산구청장 할 때 간부회의를 창내 방송으로 다 공개했었습니다. 사실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효율성이 50%쯤 달성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요.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선생님 이번 경선 과정 지켜보면서 후보 간의 네거티브가 상당히 극심하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대표적인 게 예비 경선 허위 유포 이런 건데 당시 후보님께서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 뭐 정책 없고 네거티브만 난무한다라는 게 평가들이 있는데 후보님께서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저는 지금까지 15년 이 선출직 인생에서 선거에 나서서 네거티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선거 때가 되면 특히 이번에도 보니까 저는 극심하다는 표현은 좀 동의하지 않는데요. 꽤 네거티브를 하시더라고요. 뭐 네거티브라고 하든 검증이라고 하든 어쨌든 시민들이 보시기에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것은 저는 뭐 좀 아쉬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예비공선 결과를 허위로 유포하는 행위, 이거는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 경선 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는 건데요. 공개해야 됩니다. 뭐 합종연행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공개를 안 한다 그러는데 아니 왜 그 지지율을 숨김으로써 그걸 공개하지 않음으로 비공개함으로써 이런 허위 사실이 엄청나게 유포가 됐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유포가 되니까 아마 저희 쪽에서도 이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가장 제 그 지지율하고 가까운 여론조사 수치를 이렇게 공개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거야 뭐 모두가 여론조사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니까 그걸 홍보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가지 않으려면 이런 일을 우선 안 해야죠. 아니 어떻게 공개하지 할 수 없게 돼 있는 것을 그 득표율을 발표 안 하게 돼 있는 것을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하자마자 혹은 발표하기 직전부터 돌았다는 설도 있어요. 미리 준비해놨다가 조작해서 돌립니까? 제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론 조작으로 민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게 순간적으로는 여론조사 이런 데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이런 조작 가지고 안 됩니다. 저는 이거 정말 우리 경선 체계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경찰에 지금 고발을 해뒀는데요. 뭐 제 주변 분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고발을 한 것 같고 이미 수사에 착수해서 아마 압수수색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밝혀져야 되고 혹시 연관이 된 쪽이 있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광주에서 전남 광주에서 결과를 조작한 수치를 돌려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 이건 사실 너무 부끄러운 일이어서 어디 가서 말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네. 진짜 마지막 질문 예. 드리겠습니다. 네, 유권자인 시도민들에게 네. 하시고 싶은 말씀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서러운 시간 80년 넘게 지내왔습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소외됐고 경제적으로는 수탈당하고 정치적으로는 피 흘리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이제 그 역사를 새롭게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으로 바꿀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이 기회 놓치면 다시 안 올지 모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설계를 하면서 강력한 지원 의지를 뒷받침하고 계십니다.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서울을 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그런 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과정에 제가 앞장서서 길을 내겠습니다. 어깨 겹고 함께 나가서 힘 있는 이 힘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에너지를 발현할 수 있는 그런 특별시가 되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앞장서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영배 후보님의 솔직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된 경제 4개사의 인터뷰가 유권자인 시도민들의 후보 검증에 많은 도움이 됐기를 기대하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